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그 물리학개론의 강의 중에서 우리 그 벡터 연산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물리학이 몇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역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뭐 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뭐 전자기학, 파동학, 광학, 현대물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벡터 연산을 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다라고 얘기하면 이 벡터량에 관련된 건 아주 그냥 짧게 강의하고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수준의 그리고 뭐 7급 물리학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 벡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 수학적인 전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벡터 2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벡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벡터량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보고 그걸 해석하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개론에는 이제 이런 강의를 포함을 시키는 거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스킵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역학이라든가 전자기학이라든가 이렇게 벡터가 많이 쓰이는 그런 분야에서 벡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벡터를 우리가 소위 뭐 벡터 미적분학 이런 데서 다루는 것처럼 아주 깊게 하지는 않고 이 물리학 개론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제목을 벡터 연산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수학적인 냄새가 나고요. 우리는 물리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물리학에서는 양이잖아요. 그래서 벡터량에 관련된 연산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벡터량의 연산을 하기 전에 항상 뭐 이 얘기부터 하는데요. 벡터량 연산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 물리량을 좀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 물리량. 물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물리량이라는 거, 일단 물리량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물리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현상을 딱 봤을 때 측정할 수 있거나, 그쵸? 계산할 수 있는 양, 측정하거나 계산 가능한 이런 양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물리량, physical quantity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리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통 스칼라량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수학에서는 그냥 스칼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스칼라량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스칼라량은 뭐냐면 이 양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기하고 단위, 크기하고 단위 두 개 정보로 구성된 양입니다. 크기하고 단위 두 개의 정보로만 구성된 양을 스칼라량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어떤 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의 질량이 2kg입니다. 뭐 역학에서 이제 뭐 지겹도록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2kg이다 라는 질량이라는 스칼라량을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냐면 1kg의 2배입니다. 1kg은 여기 단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에 해당되는 거는 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단위하고 크기 두 개 정보만으로 구성된 양이다. 그럼 얘는 무조건 스칼라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양들은 뭐 무수히 많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뭐 2.5초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1초에 2.5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뭐 전하량이 2.5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그러면 쿨롱은 단위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나타내는 접두어고 2.5는 또 크기고 하는 거니까 역시 크기하고 단위 두 개로 나타내는 양이다. 이걸 이제 스칼라량이다. 그렇게 부른다고요.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이 스칼라량은 우리가 사칙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구분을 하는 건데요.
사칙연산, 예를 들어서 뭐 질량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산할 수 있잖아요. M1에다가 M2를 더해라,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연산, 가로가 L이고 뭐 세로가 뭐 W다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곱하면 LW가 된다, 이런 연산 아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량은 이런 연산들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벡터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벡터량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기 단위가 아니고요. 얘는 크기, 단위, 그 다음 뭡니까? 이제 다 아시겠지만, 다 어떻게? 방량. 예, 크기, 단위, 방량, 세 개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양들은 전부 다 우리가 벡터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창기 그 물리학개론 시험에는 다음 중 벡터량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를 물어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량이 포함이 돼야 그 양이 완전해지는 그런 양들, 그걸 전부 다 이제 벡터량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면 위에 뭔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질량이 m이고 스칼라량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힘을 내가 가하겠다,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가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2N의 힘을 가하겠다. 그러면 힘이 2N이 가해졌다라고 지금 제가 쓴 걸로는 스칼라량이죠. 단위하고 크기가 있다. 그렇지만은 어느 방향으로 이 힘을 가했는지까지 정보가 추가가 돼야 이 양은 완전해진다고요. 그렇죠? 물론 2N 이렇게도 말은 되지만 어느 방향이다라는 것까지 있어야 이 양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양들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개의 정보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그런 양들. 질량은 죽었다 깨나도 방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는데 힘은 방량이 있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량까지 있는 이런 양들, 이걸 우리가 벡터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무수히 많습니다. 뭐 무수히는 거짓말이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서 벡터량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이 양이 벡터량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가속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기 쪽을 하시면 뭐 전기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장, 자석밀도, 이런 양들 이 전부 다 벡터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 좀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리량을 한번 나눠 본 거예요. 스칼라량, 벡터량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것 때문에 이 벡터량은 사칙 연산이 재정이 돼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 다시 정의돼야 돼요. 재정의 요망.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벡터라는 거는 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예를 한번 바로 들어보면요, 이제 감도 잡으셨겠지만 여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한번 가할게요. F1이라는 힘을 한번 가했어요. 제 친구가 여기다 똑같은 똑같은 힘이 아니고 또 다른 힘을 가했는데 제 친구는 여기 F2라는 힘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같은 물체에다가 F1이라는 힘도 가하고 F2라는 힘도 가했는데 두 개를 더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야 간단하죠. M1이 2kg이고 얘가 1kg이면 둘이 더하면 3kg 이렇게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데 여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얘가 크기가 2N이라고 하고 얘는 크기가 3N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간단히 5N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방량이 있기 때문에. 방량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냥 더할 수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현상을 딱 보고 있는데 내가 관찰하는 현상에서 두 개의 벡터량이 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더해졌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더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벡터량을 더할 때는 뭔가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재정의를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벡터량 연산을 따로 띄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우리
전자기학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자기학을 딱 봤더니 어떤 힘이라는 것이 뭐 이런 양에다가 그 다음에 이런 양을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여기 벡터량은 이퀄이죠. 이퀄. 그 다음에 이거 양 더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그 이 더하기가 이거랑 이게 더해졌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량은 연산을 따로 정의해야 되고 벡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현상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량을 따로 하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벡터량을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 강의, 그러니까 이 분야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레벨 0부터 물리학개론에 꼭 필요한 그 벡터량을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벡터량 연산에서 일단은 벡터량을 우리가 현상을 봤을 때 벡터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벡터량 자체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기초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여기 물체에 힘이 가해졌습니다. 그 힘을 내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어떤 원이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 주위를 어떤 물체가 그쵸? 돌고 있다. 이게 돌고 있을 때 어떤 속도가 생겼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래서 표시는 일단 이렇게 해요. 벡터량의 표시는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화살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떤 힘이 가해졌습니다. 라고 하고 그 힘을 나타내는 그 기호 위에다가도 이렇게 화살표를 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원이 돌아갈 때 지금 요 지점을 지날 때는 요런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낼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나타내는 거죠. 책에는 보통 이렇게 화살표 위에 긋는 책도 있고 보통 많은 책에서는 이렇게 그냥 고딕체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얘는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굵게. 그렇지만 일일이 제가 이걸 칠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요. 물리학개론 시험에서도 벡터는 전부 다 이렇게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표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나타내서 얘가 벡터량이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냥 기하학적으로는 화살표를 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거 완전 기초 중에 기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를 나타낸다. 근데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크기, 단위, 방향 다 가진 겁니다. 크기, 방향, 단위 전부 다 가져서 어떤 벡터량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얘 크기를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벡터량 중에서 특히 나는 벡터량의 크기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크기를 나타내는 법은 이렇게 벡터량이 있다면서요. 벡터량이. 그럼 크기를 나타낼 땐 이렇게 절대값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 f라는 것이 벡터라는 것을 안다는 가정하에서는 화살표를 빼고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크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f가 있는데 f는 벡터량이고 이 f의 크기가 2뉴턴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크기만 나타냈을 때는 얘는 당연히 스칼라량이겠죠. 그죠? 왜? 얘는 방향이 없이 그냥 오로지 크기만 나타낸 거니까 얘는 스칼라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V라는 것이 뭐 5m/s 라는 식으로 이렇게 벡터량은 화살표로 나타내고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죠? 가끔 이렇게 화살표를 빼고 이렇게도 나타낸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F1이라고 F2 이 두 개의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F1이라는 힘하고 내 친구가 가한 F2라는 힘을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얘는 벡터량이고 얘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벡터량 표시 문제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연산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볼 게 벡터량이 같다라는 게 뭐냐. 지금 이미 여기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벡터량이 왼쪽 벡터량이 같다. 오른쪽 벡터하고 같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 어떤 양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 그 스칼라량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양이 같은 거예요? 크기도 같고 단위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구분을 좀 하면 이 스칼라량의 경우, 스칼라량의 경우는 어떨 때 상등해요? 크기하고, 그죠? 그리고 단위가, 크기하고 단위가 같을 때는 두 개의 스칼라량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이 항상 있어요. 양이 있기 때문에 단위까지 같아야 된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벡터량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두 개의 양이 같다라고 하느냐. 즉,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지금 A라는 벡터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벡터량이 B라는 벡터량하고 같습니다. 라고 내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보자는 얘기죠. 요렇게. 자, A하고 B하고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A하고 B의 단위가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돼요? 방량도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죠? 크기가 같아야 돼요. 즉, 이 A하고, 그죠? 이 B하고 크기가 같을 때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할 때 얘네들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물체를 또 하나 그릴게요. 자, 이제 뭐 여러 번 그려야 되는 그림인데, 지금 물체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가해 볼게요. 이렇게. AF1이라는 힘을 내가 가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힘을 이렇게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F2라는 힘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런 힘을 한번 가할게요. F3라는 힘을 가했습니다. 지금 이 화살표의 길이는 세 개가 전부 다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F1이라는 이 벡터량하고 F2라는 이 두 개의 벡터량이 같아요. 왜? 지금 크기가 같고, 그죠? 방량도 같고, 단위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을 경우는 이 세 개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이 벡터의 시작점까지 똑같이 일치될 필요는 없어요. 이 벡터의 시작점이 일치될 필요는 없다고요. 지금 여기 벡터가 시작하는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시작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벡터가 가리키는 요 끝을 우리가 끝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한다라면 벡터의 상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시작점이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그냥 이 세 개만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시작점 일치는 불필요하다. 그쵸? 요렇게 그냥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등이라는 의미가 알겠죠? 지금 제가 A하고 B 썼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면 이게 A에 해당되는 거고 이 전체가 B에 해당되는 거예요. B는 이거 더하기 이건 건데 결국 이게 같다는 거는 얘의 크기 단위 방량하고 이 전체의 크기 단위 방량이 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벡터량으로 표현된 게 는 이렇게 되면 크기 방량 단위 전부 다 같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식을 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스칼라 곱이다. 뭐 이거를 그냥 뭐 상수 곱이다 이렇게 뭐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줄만 알면은 그냥 바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스칼라 곱이라는 게 뭐냐?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스칼라량의 경우 한번 볼게요.
스칼라량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스칼라량의 경우, 뭐 저는 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여기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었다. 막대기가 하나 있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 막대기 길이가 L이다. 그죠? 여기 L1이다. 막대기 길이가. 여기는 막대기 길이가 L2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L2가 막대기 길이 L1의 3분의 1이다. 지금 L1이라는 거는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까요? 얘가 지금 2m라고 할게요. L2라는 거는 얘가 3분의 2m라고 한번 제가 표현할게요. 스칼라량이죠? 크기하고 단위만 있으니까 스칼라량이에요. 그럼 내가 L2라는 것이 L1의 3분의 1입니다. 이걸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이렇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3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3분의 1은 그냥 상수를 곱한 거죠. 그죠? 상수를 곱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L1은 2m니까 여기에 3분의 1이 되고 여기 2m라는 것이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m라는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스칼라량이고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그냥 문자화식 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벡터량의 경우도 과연 이렇게 자연스러울까? 벡터량의 경우 이런 것이 자연스러울까?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자, 또 물체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내가 F1이라는 힘을 줬어요. 오케이? F1이라는 힘의 크기는 자, 화살표 빼고 그냥 크기로 나타내서 제가 2N의 힘을 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 친구가 F2라는 힘을 줬거든요. F2라는 힘을 줬는데 걔는 이런 힘을 줬어요. 또 한 명의 친구는 이런 힘을 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F1의 2배라는 거는 크기는 2배가 됐고 양수인 2를 곱했기 때문에 방량도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는 어떤 힘을 줬냐면 F2는 이거의 2배니까 이렇게, F2는 이렇게 힘을 줬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F2는 크기가 반대면서 방량이 반대면서 크기는 같은, 그죠? 네. 방량이 반대면서 크기는 같은이 아니고 2배, 요렇게, 그죠? 얘는 F3라는 힘은 이렇게 가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스칼라 곱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벡터량의 경우에 어떤 스칼라 곱이 곱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음수가 곱해지면 방향이 바뀌어 버린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벡터량의 경우를 내가 한번 멋있게 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만 하는지만 여러분 알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F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알파라고 내가 이렇게 곱해버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알파는 물론 실수죠. 그죠? 예, 수학적인 표현을 잠깐 쓰면 얘는 실수에 속한 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얘는 무슨 의미냐? F라는 벡터에다가 이렇게 알파를 해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벡터량, 얘도 하나의 벡터량인데 벡터량은 크기가 있고 방량이 있으니까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크기는 이 알파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취하고 여기다가 F의 크기를 곱해줘야죠. 이게 크기죠. 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F와 같다? F와 언제 같아져요? 이 알파가 양수일 땐 이렇게 되는 거고, F와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언제 그렇게 돼요? 이 알파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할 줄 알게만 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수학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알파 F라는 거, 벡터량의 경우에 이 스칼라 곱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그냥 하실 줄 알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죠. 자, 이 중에서 특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미가 살아나죠. 우리는 지금 벡터를 연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칼라 곱이라는 이 정의에서부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f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죠? 이 마이너스 f라는 거는 다시 쓰면 f의 마이너스 1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f는 이 f와 크기는 같고, 크기하고 단위는 같고, 어떻게 돼요?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죠. 방향이 반대인 그런 벡터를 우리가 마이너스 f로 나타낸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같이 그리면 f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f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f는 뭐 여기다 내가 그린다고 하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인 요런 f를 여기다가 그려낼 수가 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벡터를 지금 뭐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 역학이든 전자기하이든 우리가 벡터적으로 표현된 것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